있습니다. 이제 4월 마지막 주 들어갑니다. 이제 다음 달부터는 5월 달입니다. 5월 달은 뭐 얼렁뚱땅 하다 보면 5월 달 다 가죠. 초장부터 노는 시간이 많아가지고 그렇다고 안 놀 수도 없는 거고, 우리 같은 사람은 어린이날 돼서 어린애 봐줘야 되고, 어버이날 되면 어버이 봐줘야 되고, 내 봐줄 사람 아무도 없어. 자, 바쁩니다. 이제 마무리를 위해서 오늘 400페이지 계약법 들어갈 차례죠. 예. 아닙니까? 맞아요. 맞습니다. 자, 계약법. 그런데 계약은 그러면 이제 우리 민법상 계약 그러면 의사표시가 몇 개 있습니까? 2개 있죠. 그 서로 대립하는 두 개 의사표시가 합치되는 법률행위를 계약이라고 그래요. 그럼 계약은 법률행위니까 행위자가 원하는 대로 거래가 되겠죠. 그러면 내가 원하는 권리가 뭐냐? 물건이면 물건 변동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을 물건계약, 채권 변동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을 채권계약,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계약도 내가 뭘 원하느냐에 따라서 여러 가지 나눌 수 있죠. 그래서 이걸 광의의 계약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무 말 없이 계약, 그럼 뭘 말한다? 요 채권계약을 말합니다. 이걸 협의의 계약 이렇게 말해요. 그럼 앞으로 제가 계약, 그럼 뭘 말한다? 요 협의의 계약 말합니다. 요즘은 물건계약이란 말 잘 안 하죠. 물건계약이란 거 물건적 합의 그럽니다. 그래서 제가 저당권 설정에 관한 합의, 전세권 설정에 관한 합의 그랬죠. 그 실제로는 저당권 설정 계약, 전세권 설정 계약 그 말 같습니다. 그래서 그냥 계약 그러면 채권 계약을 말하기 때문에 물건은 물건적 합의란 말을 많이 합니다. 자, 그럼 앞으로 제가 계약이란 이 말 속에는 항상 세 가지가 포함되어 있어요. 첫 번째, 서로 대립하는 두 개의 의사표시가 합치된다는 거. 다음에 채권계약이기 때문에 항상 특정인에게만 주장할 수 있다는 거. 마지막에 계약은 채권계약이기 때문에 항상 무슨 문제를 남긴다? 이행의 문제를 남기는 겁니다. 처분행위가 아니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장차 이행할 문제를 남기기 때문에 타인권리 매매도 유효다 무효다? 유효.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두 사람의 의사가 합치돼서 당사자끼리 뭐 하겠다는데 우리는 관여할 필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그래서 나오는 게 계약 자유원칙입니다. 두 사람이 합의해서 뭐 당사자끼리 뭐 하겠다는데 우리는 관여할 필요 없다. 계약 자유원칙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 계약 자유원칙에 거기 보면 체결의 자유, 상대방 선택의 자유, 내용의 자유, 방식의 자유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게 우리 근대사법의 3대, 시민사법의 3대 원리가 소유권 절대의 원칙, 계약자의 원칙, 과실책임의 원칙 그렇습니다. 근데 이 근대사법의 이 3대 원리도 이제 독점 자본주의가 생기고 자본주의 폐해가 생기고 나서 이제 모든 이 행위도 공공복리를 위해서 제한받을 수 있다. 지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즘은 모든 것의 제2위가 뭐라고? 공공복리입니다. 그래서 계약자의 원칙, 소유권 절대의 원칙 다 지금 제한받고 있다, 안 받고 있다? 제한받고 있죠. 예컨대 근로자끼리 자기들끼리 뭔가 사용자와 계약을 하더라도 최저임금제를 정해놔서 그 이하를 할 수 있어 없어요? 그 계약자의 원칙을 못하게 하는 거 아닙니까? 그 제한을 둔다니까. 근로기준법을 만들어서 몇 시간 이상 근로를 못하게 만든다든지 이런 게 다 계약자의 원칙을 제한하는 겁니다. 옛날엔 그런 제한이 없었어요. 수정자본주의가 나오면서 그게 만들어진 겁니다. 근데 현재 우리 민법상 이게 우리 이제 시험 위주로 하니까 계약자의 원칙을 심각하게 제한하는 게 지금 뭐다? 복잡합니다. 약관이라고 그럽니다. 관자는 못 씁니다, 내가. 써봤자 여러분 모릅니다. 자, 그래서 402페이지 약관을 보시기 바랍니다. 자, 약관이란 거기 보면 명칭 형태를 불문하고 일방 당사자가 다수 상대방과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서 일정한 형식으로 미리 마련한 계약 내용이 되는 게 약관입니다. 그냥 줄여서 말하면 일방 당사자가 미리 계약 내용을 마련한 겁니다. 그럼 계약 내용을 미리 마련한다. 왜 그러냐? 다수 상대방과 똑같은 내용의 계약을 하기 때문에 그때부터 그 계약 내용을 차유로 체결하면 이게 뭡니까? 먼저 미리 계약 내용을 마련하는 겁니다. 그래서 고객은 이 계약대로 계약을 한 게있죠. 그럼 당연히 약관은 누구한테 유리하게 만들어 놨을까요? 작성자에게 유리하게 만들어 놨겠죠. 지가 일방적으로 만들어 놓은 계약 내용이니까.
그럼 고객은 그게 싫으면 싫어요. 이 계약대로 안 하겠습니다. 그럼 안 하면 되잖아요. 근데 이 갑이 누구냐? 공급자고, 공급자가 독점자예요. 독점 공급이니까 이 사람에게 공급을 받지 않으면 공급받을 수가 없으니까 올무계좌 목표로 불특항비한 계약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버스 노선도 여러분 내가 만드는 게 버스 노선이 벌써 버스가 변호가 정해져 있죠. 그럼 다른 버스는 거기에 못 들어가니까 결국은 그 사람들은 뭐 하는 겁니까? 독점이라니까. 나는 그 버스를 타지 않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럼 그게 가격이 계속 오르면 어쩔 수가 없이 타는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그게 독점의 폐해라니까요. 독점이 굉장히 폐해가 많습니다. 지금 전 세계가 다 독점화되잖아요. 1등 외에는 살아남지 못한다 그런 거 아닙니까? 옛날엔 국내에서는 1등은 살아난 대신 국내에서는 1등 못 살면 전 세계에 뭐 해야 된다고? 1등 해야 됩니다. 전 세계 제조업이라는 회사가 있는데 제조업 회사에서 분기별 수익이 10조 원 이상이 되는 회사가 딱 2개 있어요. 분기별로 1분기 10조 원, 2분기 10조 원, 순이익이 말입니다. 매출액이 아니고 순이익이 되는 게 딱 2회사가 있어요. 누구다? 애플하고 삼성 2개밖에 없어요. 그 수없이 많은 기업 중에서. 근데 애플과 삼성이 여기 지금 14조 원 정도 되고 삼성은 한 12조 원 정도 됩니다. 여러분 분기별로 순이익이 이 정도라는 건 엄청난 겁니다. 지금 뭐 일본 회사에 뭐 하나는 지금 도시반가 뭐는 지금 뭐라고 쪼개져가지고 팔려고 그러는데 일본 4개 회사, 전자회사 상위 4개 다 합쳐도 삼성전자에 안 됩니다. 매출액도 안 되고 순이익은 뭐 그런 적자가 나간다는 허덕인데 여러분 이 애플은 딱 하나 만드는 게 뭐밖에 없습니까? 전화기 하나밖에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여기는 삼성은 전화기도 있고 반도체가 있어서 이렇게 하는데 그럼 왜 그러냐? 전 세계 전화기 만드는 회사가 일본에 있습니까? 없잖아. 핸드폰은 지금 스마트폰은 일본이 하나도 없다니까. 그렇다고 뭐 옛날 노키아나 있습니까? 없잖아. 중국도 지금은 샤오미 말이지만 그 국내에서 있지 아직 외국에는 안 팔린다. 전 세계 전화기가 뭐라고? 애플이 독점이에요. 북미는 거의 독점하고 있지 않습니까? 상상을 부를 거 아닙니까? 지구가 4명이면 몇 개 팔기 있다고? 4대가 파는 거 아닙니까? 그 독점이니까 그만큼 아니 전화기한테 팔아가지고 순수익이 뭐라고? 전 세계 1위라니까. 물론 이제 중국은행, 중앙은행, 공상은행이 있죠. 그 은행은 이제 워낙 덩치가 크니까 하나 10조 원 이익이 돼 있어요. 그걸 제외하고 제조업은 2개라니까. 그럼 삼성도 사실상 독점 안 합니까? 독점, 반도체는 거의 뭐라고? 독점이에요. 지금 물량이 모자라잖아. 그렇다고 다른 회사에서 반도체 들어올 수 있냐? 함부로 못 들어온다니까, 그게. 투자 금액도 많고, 한참 오르면 많이 하면 뭐라고? 가격이 다운되죠? 계속 가격 다운 시키지 않습니까? 삼성전자는. 왜냐? 그동안 풀어놨던 걸 뭐라고? 계속 적자를 감소하면 있습니다. 그럼 다른 기업은 뭐라고? 그걸 못 맞추는 거죠. 그럼 결국 못 하다 보면 또 올라갈 때는 뭐라고? 지원처만 파는 거죠. 뭐 부르는 게 값인데. 그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독점이 굉장히 폐해가 큰 겁니다. 이 독점 폐해라는 건 이런 말할 수 없는 겁니다. 근데 전 세계가 다 독점이 돼요. 약관이니까 이게 약관입니다. 규제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이 약관은 계약 내용의 자유를 제한하는 겁니다. 그래서 규제할 필요가 있다 해서 나온 게 약관 규제에 관한 법률입니다. 그 약관 규제에 관한 법률이 그 여러분 기출 문제 보면 15, 17, 19회에는 나와 있죠. 그 위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19회에는 나온 적이 없죠. 왜 그러냐? 지금 여러분 특별법이 딱 정해져 있습니다. 주택임대차, 상가건물, 집합법, 가등기 담보, 명의신탁 딱 정해져 있죠. 옛날엔 그게 안 정해져 있었어요. 근데 요강이 딱 정해지고 나서 그 요게 빠져버렸습니다. 약관 규제에 관한 법률이. 그러니까 지금은 나오지를 않고 있는 겁니다. 당연법이. 왜 그런지 알겠죠? 그래서 지금 한 7년간, 이번에 한 8년이죠. 이제 8년간 지금 출제가 안 되는데, 그때 8년간 출제 안 되는 걸 우리가 공부할 필요는 없다. 그럼 객관식 문제 할 때는 제가 부를 테니까 지금 여기 쓰는 양 여러분 안 보셔도 됩니다. 이게 단행법이기 때문에 외워야 될 게 굉장히 많아요. 나중에 제가 명시 설명문이라든지 이런 거 이야기해 드릴 테니까 그때만 한번 들으시면 됩니다. 제가 생략하는 거는 생략해도 됩니다. 예. 5, 6월 달에는 제가 설명드립니다. 이제. 자, 계약의 종류를 봅니다. 이제. 그러면 지금부터 우리가 계약을 보는데 계약은 계약자의 원칙이니까 얼마든지 계약을 따로 만들 수 있겠죠. 그런데 이 계약은 우리 민법에서 몇 가지 계약이 있다? 15종류의 계약이 있습니다. 이걸 무슨 계약이라 한다? 전형계약. 민법 없는 계약을
비전형 계약이라고 그래요. 근데 이 전형 계약에 우리 15개 다 시험에 들어가는 게 아니고 매매, 교환, 임대차 요 세 가지만 들어갑니다. 교환은 따로 넣어더라도 교환을 매매로 고치면 되니까 매매와 임대차를 공부하면 됩니다. 근데 보통 여기에서 이제 3문제, 2문제에서 한 5문제 이렇게 출제가 된다. 그러면 지금부터 요걸 보느냐? 아니죠. 매매, 교환, 임대차를 또 한꺼번에 묶으면 공통점이 있겠죠. 그걸 뭐란다? 계약법 총론 그럽니다. 그래서 총론에서 5문제, 6문제 아니면 강론에서 4문제, 5문제 나옵니다. 그래서 총 계약법은 항상 10문제 나옵니다. 그럼 지금부터 뭘 봐야 된다? 계약법 총론 봅니다. 우리는 계약 전부가 시험 보면 안 들어갑니다. 매매, 교환, 임대차 그 세 가지만 우리 시험 보면 들어갑니다. 자, 그러면 다시 계약 볼 때 본격적으로 이제 계약법 총론은 세 파트로 나눠져 있습니다. 성립, 효력, 해제 이 세 파트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걸 들어가기 전에 잠시 계약의 종류라고 나오는데 계약의 종류에서 여러분 반드시 암기될 게 쌍무계약은 언제나 무슨 계약이다? 그렇죠. 유상입니다. 그 다음에 무상은 언제나 뭐다? 편무. 그렇게 나눕니다. 그러나 거꾸로는 가면 돼? 안 돼? 안 됩니다. 그럴 때 제가 무상계약은 어떤 게 있다고 그랬죠? 정사무상이라고 그랬습니다. 정료와 뭐다? 사용대차는 무상이죠. 나머지는 여러분 무상이면 반드시 앞에 뭐가 들어가냐? 무상이란 말이 들어갑니다. 무상소비대차, 무상위임, 무상임치 반드시 앞에 무슨 말이 들어간다? 무상이란 말이 들어갑니다. 그럼 그건 무상계약이에요. 그럼 무상자 안 들어가고 무상계약은 뭐가 있다고? 정료와 사용대차. 그래서 그 두 개를 넣으면 됩니다. 다음에 여러분 편무계약 이렇게 물어보죠. 편무계약을 물어보는 거는 편무계약은 내가 여러분 따로 외우게 안 해줘. 왜 안 했냐면 무상은 전부 다 편무입니까 아닙니까? 무상은 전부 다 편무죠. 그럼 편무를 고르라 그러면 번개처럼 뭘 고르면 된다? 그럼 무상을 고르라 이 말과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편무는 따로 안 배워도 돼요. 그냥 편무 그러면 뭘 생각하면 된다? 무상. 무상은 모조리다 뭐? 편무니까 따로 안 외워도 되는 거예요. 그게 정사무상 이렇게 외우면 됩니다. 나머지 무상은 전부 다 앞에 무상자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사무상 그걸 잘 외우면 됩니다. 쌍무계약이라는 서로 대가적 의미를 가지는 양채무를 부담하는 계약이고 유상은 대가 있는 출연행위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시계 방향으로 돌아갑니다. 시계 반대 방향으로 안 되겠죠? 그럼 어디부터 들어야 된다고? 쌍부터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쌍하고 외우는 겁니다. 쌍 그러면 뭐라고? 이렇게 들어갑니다. 거꾸로는 안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거 시험에 2년에 한 번씩 나오니까 외워야 돼요. 유무상계약, 쌍무편무계약입니다. 그러면 쌍무편무를 나누는 이유가 왜 그러냐? 쌍무편무를 나누는 이유가 뒤에 보는 동시항미권이라는 듯이 유연부담은 어디에만 인적용된다? 쌍무계약에만 적용됩니다. 그럼 유무상은 왜 나누느냐? 뒤에 보는 매매에 관한 규정은 유상계약에 다 준용됩니다. 그래서 매매를 준용할 거냐 말 거냐는 유무상 관계 있고 동시항미권 유연부담 적용되느냐 마느냐는 쌍무편무의 관계가 있습니다. 그것도 구별하셔야 됩니다. 다음에 여러분 책 보면 요물계약, 낙성계약이 나올 겁니다. 410페이지. 우리가 보통 계약 그러면 이행의 문제를 남기죠. 서로 약속만 하면 성립되는 계약이 낙성계약. 약속이 아니고 이행까지 해줘야 되는 게 뭐라고? 요물계약입니다. 그래서 일을 완성시켜준다든지 물건을 인도한다든지 이렇게 계약에 필요한 행위를 일부 또는 전부 해야만이 성립되는 계약을 말합니다. 그 중에서 외워야 될 거 우리 시험에 나오는 거는 계약금 계약밖에 안 나왔어요. 그런데 현상 광고, 계약금 교부계약, 대물변제 요 세 가지가 흔히 말할 땐 요물계약입니다. 근데 뭐 대물변제 이런 건 안 나올 것이고 계약금 계약은 2번 나왔어요. 요물계약이라는 거. 자, 되겠습니까? 하나 더 외우면 그게 각조에 나와 있듯이 보증금 교부계약도 통설은 이게 보증금 교부계약도 요물계약이라고 하는데 요즘 들어서는 보증금 교부계약은 특약하면 낙성계약으로도 가능하다 그래요. 그래서 특약하면 가능하기 때문에 요거는 그냥 잘 외우지를 않습니다. 그냥 아무 말 없이만 보증금 교부계약도 무슨 계약이다? 요물계약입니다. 그래서 4가지입니다. 4개. 자, 나머지는 여러분 한번 읽어보시면 됩니다. 412페이지. 이제 계약의 성립법입니다. 계약이란 당연히 2개와 3표시가
합치돼야 됩니다. 이렇게 서로 대립하는 두 개의 의사표시가 합치돼야만이 계약이 성립하는 거죠. 이렇게 두 개의 의사표시가 합치되는 걸 뭐라 그런다? 합의라고 합니다. 그래서 합의가 되면 계약은 성립한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해되겠습니까? 네. 그러면 합치된다 할 때 뭐 합치돼야 된다? 주관적 합치와 객관적 합치가 돼야 돼요. 주관적 합치란 상대방이 일치해야 되고 객관적 합치란 내용이 일치해야 되는 걸 말합니다. 요 둘 중에 어느 하나라도 일치하지 않으면 계약은 성립한다 안 한다? 안 하죠. 요 둘 중에 어느 하나라도 합치가 안 되면 뭐라 그런다? 불합의 이렇게 말합니다. 그럼 불합의가 되면 계약은 성립한다 안 한다? 안 하겠죠. 그럼 요 불합의도 또 학자들은 두 가지로 나누죠. 의식적 불합의와 무의식적 불합의로 나눕니다. 의식적 불합의라는 것은 불일치가 되는 걸 표의자가 스스로 알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이걸 한글로 고쳐서 안불합의. 무의식적 불합의는 불일치하는 걸 표의자가 스스로 모른다. 이걸 모른다. 그럼 모르는 그러면 된다. 이건 또 숨은 불합의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갑은 아저씨 이 아파트 사시겠습니까? 을도 오케이 했어요. 근데 갑이 말하고 광주에 있는 아파트를 사시겠습니까? 하는데 저 사람도 오케이 했는데 갑은 경기도 광주를 말하고 을은 전라도 광주를 말합니다. 지금 불일치했죠? 근데 표의자들이 스스로 불일치한 걸 모르는 거, 그걸 무의식적 불합의라고 합니다. 계약은 성립한다 안 한다? 안 하죠. 그 여기에서 이제 뭐하고 비교된다? 착오입니다. 여기 시험에 나오는 거 요거밖에 없어요. 무의식적 불합의는 착오하고 관계 있어 없어요? 없습니다. 착오는 일단 계약은 뭐하고? 성립하고 난 다음에 그걸 뭐 할 수 있다? 취소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나 무의식적 불합의는 아예 계약 자체가 성립이 아니 된 겁니다. 이 착오는 내 의사와 표시가 어떻게 한다? 불일치하고 그걸 스스로 모르는 것이고, 무의식적 불합의는 표의자가 광주에 아파트 사시겠습니까? 라고 표시했죠? 그럼 표의자 자신의 의사와 표시는 불일치하는 게 아니고 일치해요. 누구하고 일치 안 한다? 상대방과 일치 안 하는 겁니다. 이거는 상대방과는 일치해요. 근데 내 의사와 뭐라고? 일치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착오는 하나의 의사표 가정에 성립이 일치가 안 하는 것이고, 불합의는 상대방과 의사가 일치 안 하는 겁니다. 그래서 착오가 틀린다는 겁니다. 보세요. 이 이야기라니까 갑이 자기 의사는 지금 960에 매각할 의사가 있었어요. 근데 글씨를 쓰면서 딴 생각하다 얼마를 썼냐면 690으로 쓴 겁니다. 그래서 이걸 690에 사겠습니까? 라고 하니까 상대방이 뭐 했다고? 오케이 했다니까. 그럼 표시된 대로 얼마의 매매이 체결됐습니까? 일단 690의 매매 이야기 체결됐다니까. 왜냐? 상대방 의사와 일치해버렸으니까. 그러자 갑이 하는 말이 뭐라고? 아, 나는 원래 960이었는데 690 내가 착오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고, 여기는 지금 뭐라고? 아저씨 무의식적 불합의는 아저씨 광주에 있는 아파트 사시겠습니까? 오케이 콜 했다니까. 근데 이 사람은 지금 전라도 광주가 있는 경기도 광주니까 두 사람 의사가 일치 안 해요. 그럼 계약이 성립이 안 된다니까. 이거는 두 사람 의사가 일치해. 예, 이건 두 개의 의사가 일치 안 하는 겁니다. 그걸 말합니다. 그래서 시험에 꼭 나올 때 무의식적 불합의가 있는 경우 이를 취소할 수 있다 이렇게 나오죠. 맞아 틀려요? 틀립니다. 무의식적 불합의는 취소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자, 그거 하나만 기억하면 됩니다. 그럼 다시 서로 대립하는 두 개의 의사표시가 합치되는 게 계약인데 둘 다 의사표시인데 서로 대립하죠. 그래서 이걸 다시 나눠서 한쪽 의사표시는 우리는 뭐라고? 청약, 한쪽 의사표시는 성락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청약과 성락이라는 두 개의 의사표시가 합치되는 게 계약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는 계약법 보니까 이 하나 의사표시 뭘 본다? 청약, 성락 이제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럼 먼저 청약은 자, 한 장을 딱 넘겨보면 415페이지 딱 첫 번째 조문에 527조가 나옵니다. 나옵니까? 계약의 청약은 이를 처리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청약이란 자, 일방적 의사표시죠. 뭐 하려고 돌아다닌다 그랬습니까? 그렇죠. 성락과 결합하여 계약을 성립시킬 목적으로 하는 일방적 의사표시입니다. 그리고 확정적 의사표시인데 이 청약은 한 번 하면 뭘 못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걸 청약의 비철회성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는 전부 다 법조문 나오니까 법조문 다 함께해야 돼요. 계약의 청약을 얘를 처리 못합니다. 자, 물어봅니다. 청약도 의사표시입니까 아닙니까? 의사표시죠. 그럼 의사표시를 언제 효력이 발생합니까? 도달. 그럼 이것도 역시 언제 효력이 발생한다? 도달. 그럼 여기에 처리 못한다는 것은 도달하기 전에는 처리할 수 있고 도달한 이후에는 처리를 못한다는 뜻입니다. 그럼 여기서 문제가 생기죠. 아니면 내가 그럼 한번 청약하면 상대방에게 도달되면 더 이상 나는 처리를 못하면 그럼 상대방이 승낙만 하면 나는 계약을 해줘야 되겠죠. 천년만년 해줘야 되느냐 이 말입니다. 아니 내가 한번 딱 청약하면 더 이상 나를 처리 못하기 때문에 나는 한 번 한 청약에 내가 구속을 당합니다. 그럼 청약은 언제까지 나를 구속하느냐 이 문제가 생기죠. 그래서 청약의 비처리성이란 청약의 다른 말로 뭐라 한다? 구속력이라고 합니다. 한 번 한 청약은 스스로 처리를 못하게 구속을 한다 이 뜻입니다. 그럼 평생 구속한다 안 한다? 안 하겠죠. 그래서 뒤로 넘겨보면 알 수 있어요. 그럼 당연히 승낙기간을 정했냐 안 정했냐에 따라 틀려지는 겁니다. 승낙기간을 만일 뭐였으면 정했으면 언제까지만 그 기간 동안만 효력이 있습니다. 내가 스스로 처리하지 않더라도 그 기간이 지나면 청약은 실효됩니다. 따라서 스스로 내가 처리할 필요가 없는 거죠. 내를 평생 구속한다는 건 아니란 겁니다. 그럼 승낙기간 안 정하면 상당 기간입니다. 보게 법조문 따라 나왔죠? 그 두 개가 시험에 나오는 겁니다. 무조건. 그래서 승낙기간을 정했느냐 안 정했느냐 이랬습니다. 여러분 청약은 어떤 효력이 있냐면 여러분 청약이 갖고 있는 가장 큰 효력이지 주된 효력이 승낙만 하면 계약이 성립되는 효력이 있습니다. 이렇게 승낙을 받으면 계약을 성립시키는 이런 청약의 효력을 승낙적격이라고 그래요. 그 승낙적격은 요 기간 동안만 승낙적격이 있다 이 뜻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대립되는 승낙입니다. 그러면 승낙은 반드시 특정인에게 됩니다. 왜냐? 특정 청약과 합치가 돼야 되니까. 그래서 청약은 불특정 다수인에게 할지만 승낙은 불특정 다수인에게 안 됩니다. 반드시 특정 청약자에게 됩니다. 이것도 시험에 안 나온 적이 없습니다. 청약은 불특정 다수인에게 할 수 있으나 승낙은 반드시 특정인에게 된다. 특정 청약과 반드시 합치돼야 되죠. 그래서 또 오른쪽 법조문 늘 나오는 거 534조. 승낙자가 청약에 대하여 조건을 붙이거나 변경을 가해서 승낙하면 그 청약은 거절하고 새 청약한 것으로 본다. 조건을 붙이거나 변경을 가한 승낙은 승낙이다 아니다? 아닙니다. 종전 청약을 거절하고 새 청약한 것으로 봅니다. 그럼 언제까지 할 수 있느냐? 당연히 승낙 적격 내에 해야 되겠죠. 즉 청약의 효력이 있는 때 해야 됩니다. 그러면 당연히 승낙 기간을 정하면 언제까지 해야 된다? 그 기간 내. 승낙 기간이 안 정해지면 상당 기간 내야 됩니다. 그 기간이 경과했다. 그게 뭐라고? 연착된 승낙입니다. 그래서 밑에 연착된 승낙은 승낙이다 아니다? 아니죠. 다만 530조 보니까 청약자가 이를 뭐로 볼 수 있다? 새 청약으로 볼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법조문이 쫙 이렇게 연결되어 있잖아요. 여기는 전부 다 법조문이 시험에 나옵니다. 잘 보셔야 돼요. 다음에 이렇게 연착된 승낙은 승낙이 아니고 새 청약으로 볼 수 있는데 문제가 생기는 청약이 있습니다. 이게 사고의한 연청입니다. 여기서 이제 어렵게 놓으면 사고의한 연청입니다. 이것은 보통이라면 그 기간 내에 도달할 수 있는 청약임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사정이 하는 연착을 말합니다. 예컨대 갑이 아저씨 저희 아파트를 사시겠습니까? 20일까지 연락을 주세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 승낙 기간을 언제까지 했다고? 20일까지. 그 청약서가 상대방에게 5일날 도달이 됐어요. 그러면 15일의 기간이 있으니까 충분히 고려할 만한 기간이라 볼 수 있겠죠. 그랬을 때 이 을이 자 10일날 12일날 좋습니다. 내가 사겠습니다라고 승낙의 통지를 발송했어요. 그래서 14일날 도달했어요. 그 기간 내에 도달했죠. 계약은 성립합니다. 자 예컨대 이 갑이 을이 여유를 부리다가 19일날 통지를 발송한 겁니다. 그래서 21일날 도달했어요. 이게 뭐라고? 연착된 승낙입니다. 계약은 성립한다 안 한다? 안 합니다. 다만 갑이 오케이 하면 다시 될 수 있는 거죠. 새 청약으로 볼 수 있으니까. 문제는 12일날 발송했어요. 그러면 충분히 20일까지 들어가야 되겠죠. 근데 그동안에 우체부들이 파업을 일으킨 겁니다. 그래서 20일날 도달했어요. 이 경우는 충분히 그 기간 내에 도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사정에서 연착이 됐죠. 이런 걸 사고연 연착이라고 합니다. 그럼 계약은 엄밀히라고 하면 성립 안 하겠죠. 그럼 을은 계약이 체결되리라고 생각하고 그 후를 준비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을의 신뢰를 보호하기 위해서 요 청약자에게 의무를 줍니다. 요럴 때는 요 청약자는 요 을에게 당신 통지가 늦게 도달됐다, 연착했다는 사실을 뭐 해줘야 된다? 통지를 해줘야 돼요. 이렇게 연착 사실을 통지한다? 통지하면 계약은 성립한다, 안 한다? 안 하는 겁니다. 연착됐기 때문에. 하나 연착 사실을 통지를 안 했다. 그럼 연착 안 된 것으로 봅니다. 안 된 것으로 보니까 계약은 성립한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나 미리 연착의 사실을 통지할 때는 두 번 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렇게 청약자에게 연착 사실을 통지해 주라 되어 있습니다. 여기까지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여기서 이제 두 번째가 나오는 겁니다. 이 청약과 성락이 두 개가 합치자면 계약은 성립하죠. 그 계약의 성립 시기에 대해서 우리 민법에 놀랍게도 격지자간이 나옵니다. 요 격지자간의 계약의 성립 시기는 성락의 통지를 발송한 때 성립한다고 418페이지 나와 있어요. 나와 있습니까? 격지자간의 계약은 성락의 통지를 발송할 때 성립한다. 그래서 무슨 주의를 취하고 있다? 발신주의를 취하고 있습니다. 대화자는 여전히 도달주의입니다. 여기서 이제 계약 성립 시기를 물어보면 첫 번째 12일 날 발송해서 14일 날 도달했습니다. 그럼 이 두 사람 사이의 매매 계약은 언제 성립한다? 12일 날. 19일 날 발송했으니까 성립한다, 안 한다? 안 합니다. 문제는 사고에 한 연착입니다. 그럼 연착 사실을 통지했습니다. 계약 성립한다, 안 한다? 안 하니까 관계없죠. 그럼 연착 사실을 통지를 안 했어요. 그럼 계약은 성립하죠? 언제 성립합니까? 예, 12일 날 성립한다 이 말이에요. 성락의 통지를 발송할 때 성립하니까 이것만 좀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에 사고한 연착입니다. 다음에 계약 성립 모집 보면 거기 이런 것도 있죠. 아저씨 이 책을 사시겠습니까? 라고 책을 송보했는데 상대방이 성락하지 않고 책 표지에 자기 이름 씁니다. 이름 쓴다는 이 사실만으로 보면 성락의 통사로 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걸 의사실현에 의한 계약 성립이라고 합니다. 명시적인 성락을 하지 않더라도 성락이라고 볼 수 있는 일정한 사실이 있을 때 계약이 성립하는 걸 의사실현에 의한 계약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 거 많겠죠? 자, 그럼 뭐 교차 청약은 양청약 내용이 같은 겁니다. 그럼 무조건 그 안에 있는 거 여러분 법조문 좀 잘 보시고 한 번만 읽어보시면 됩니다. 다음에 여러분 책 420페이지 작년 문제 3번을 보십시오. 계약의 본질적 내용에 대하여 무의식적 불합의가 있는 경우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그럼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무의식적 불합의는 차고와는 관계없습니다. 4번 불특정 다수인에 대해서도 청약할 수 있게 없게 있습니다. 1번 청약과 성락의 주관적 객관적 합치에서 계약이 성립한다. 맞죠? 2번 성락기간을 정한 계약의 청약은 청약자가 그 기간 내에 성락의 통제를 받지 못한 때는 효력을 잃는다. 전부 다 법조문 아닙니까? 다 있는 거지 뭐. 되겠습니까? 네, 그런 겁니다. 다 맞출 수 있습니다. 420페이지 청약과 성락이 시험 문제 나오는데 틀렸다. 그건 성의가 부족한 사람입니다. 어려워서 틀린 것도 아니고 암기가 못해서 틀린 것도 아니고 성의가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하고 사귀면 돼, 안 돼? 안 돼. 합격하더라도 그런 사람하고 사귀면 안 돼. 저놈은 청약도 떨어졌대요. 몰랐대요. 이렇게 하면서 따돌림 해야 되는 겁니다. 왕따를 시켜버려야 돼. 지금 왕따 당할 사람이 있는가 없는가 잘 봐야 돼. 방금 법조문 그것만 좀 외워도 합격하면 맞출 수 있습니다. 420페이지. 자, 객관식 문제 하면 다 맞출 수 있어요. 계약 체결상의 과실책임입니다. 계약 체결상의 과실책임 어디서 많이 들었던 이야기 아닙니까? 어디에서 나오는 겁니까? 건물 매매 계약을 체결합니다. 그래서 1월 20일 날 도장을 콱 찍고 계약금 줬습니다. 그럼 계약이 뭐 되었냐? 성립이 되었어요. 그럼 이 을은 이 매매를 통해서 원하는 게 소유권을 취득하는 게 이 매매의 목적입니다. 그런데 이 건물이 매매 계약이 체결되기 3일 전에 사실상 화재로 소실했어요. 그러면 을은 이 소유권 취득이라는 목적 달성이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불가능하죠. 그럼 계약이 체결되기 전부터 화재로 소실됐으니까 처음부터 불가능하다. 원시적 불능입니다. 그래서 원시적 불능입니다. 원시적 불능이면 그 법률 행위는 뭐가 된다? 무효죠. 네, 무효입니다. 뭐가 무효라는 겁니까? 매매 이야기 무효죠. 그러면 당연히 무효니까 이행할 필요 없다. 계약금을 줬다 그랬죠. 당연히 부당이득 반환입니다. 항상 무효 취소 그러면 부당이득 반환이 따라오는 겁니다. 그럼 이러면 이때 계약금을 부당이득만 반려주면 끝이냐? 여기에 이제 요 부당이득 반환하는 거 외에 손해배상 책임이 질 때가 있어요. 어떨 때냐? 일방이 그 불능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어요. 그럼 알았거나 알 수 있으면 계약을 하면 돼? 안 돼? 안 되는데 계약서 도장 찍었다는 걸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상대방은 그 사실을 몰라. 선이고 무과실까지 해야 됩니다. 이거 무과실이 시험에 나왔어요. 이렇게 일방은 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으면 계약을 안 해야 되는데 이걸 침묵을 해서 상대방이 마치 계약이 유효한 것을 믿어서 계약을 했지 않습니까? 이럴 때는 요 받았던 돈만 줘서는 안 되고 상대방이 그 계약의 유효를 믿었기 때문에 발생된 손해를 배상해 줘야 돼요. 그런 손해를 뭐라 하냐면 실례액이라고 합니다. 이 실례액을 배상하라 되어 있어요. 이렇게 원시적 불능일 때는 그냥 부당이득만 반환해서는 안 되고 손해배상 책임이 됩니다. 그때 손해배상은 이행이익이 아니고 뭐라고? 실례액 배상이다. 이렇게 실례액 배상하라고 되어 있는 조문이 뭐라고? 535조 계약 체결상의 과실책임입니다. 그래서 계약 체결상의 과실책임은 원시적 불능일 때 적용되는 요령입니다. 이해되겠습니까? 원시적 불능일 때입니다. 실례액 배상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실례액을 배상하더라도 그 계약이 유효함으로 인하여 생길 이익액을 넘지 못한다. 계약이 유효했으면 이행했겠죠? 결국 뭘 초과할 수 없다? 이행이익을 초과할 수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컨대 이 부동산이 3억이었어요. 그런데 어른 요 3억을 매수함과 동시에 1,000만 원어치 리모델링해서 병에게 3억 5천에 매각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병과 벌써 협상이 됐어요. 그럼 만일 제대로 이행되었다면 값은 을을 얼마에 매각했을 것이다? 3억 5천. 그러면 전매 차익이 얼마 있습니까? 예? 3억에 매수해서 3억 5천에 파니까 5천은 전매 차익이 있잖아요. 그 중에 비용이 1,000만 원 들어갔으니까 결국 실수익은 얼마다? 4천. 이게 계약이 제대로 이행되었다면 어른 4천은 받았을 거 아니에요? 이익인가? 그럼 이 4천 이상은 배상해 줄 필요 있어 없어요? 없다 이 말입니다. 그게 계약이 이행됐더라도 니는 어차피 4천 이상 배울지 못하니까. 그래서 이행이익을 초과할 수 없다. 이행이익이란 시가와 매매가의 차이, 전매 차익 이런 걸 이행이익이라고 그래요. 실례이익이란 뭐 목적물 조사 비용 혹은 감정평가 비용, 청량 비용, 교통비, 금융 비용. 예컨대 계약금을 은행에서 융자를 받았으면 이자 들어갔겠죠. 그 이자를 금융 비용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 것들을 실례이익이라고 합니다. 421페이지 거기에 3번 책임범위라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한 반 정도가 지금 내가 하는 부분이 어딘지 못 찾고 있다니까. 421페이지 3번 책임범위라고 나와 있잖아. 거기 1번 보니까 그게 지금 제가 말하는 거 아닙니까? 실례이익이라는 게 조사비용, 그 융자비용 이런 거고 2번은 배상액은 유효함을 못한다. 그 이행이 가반의 시세 차익, 전매 차익 이런 게 나와 있지 않느냐고. 한 번도 안 읽어봤어? 거기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행이 대표적인 게 전매 차익을 말합니다. 전매 차익. 실제로는 전매를 안 했죠. 그러니까 이걸 가상적이익이라 그래요. 만일 했더라면 이렇게 보는 거죠. 자, 이게 535조입니다. 그러면 원시적 불능 그러면 번개처럼 뭐 나온다? 계약 체결상의 과실책임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내가 아까 들어봤지 않냐 하는 때 우리 계약법 참 민총 첫날 할 때 얘기했지 않습니까? 원시적 불능이면 뭐고? 무효이고 무슨 문제가 생긴다? 계약 체결상의 과실책임 문제가 발생한다. 후발적 불능은 유효고 기책 사유에 따라 채무 불이행 내지 위험부담 문제가 생긴다. 그렇게 했습니다. 자, 다음에 요 535조와 관계되어 있는 게 계약교섭의 부당한 중도 파기입니다. 대한무역공사가 수출 1,000억 불 기념 조형물을 건설하기 위해서 여러 조각가에게
조각품 의뢰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 조각가의 작품 중에서 을의 작품이 당선이 됐어요. 근데 당선작만 발표하지 얼마에 건립할 것이고 이때 보수를 얼마 줄 것을 약정을 안 했어요. 안 하고 있는 사이에 1년이 지난 다음에 대한무역공사가 내부 사정상 조형물을 건립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양지 바랍니다. 이렇게 나온 겁니다. 그러자 이 당선자가 소송을 제기했어요. 첫 번째, 채무불이행을 손해배상하달라 했습니다. 채무불이행에 따라 손해배상 청구했는데 채무불이행이 된다 안 된다? 안 되죠. 왜 안 될까요? 계약이 성립이 안 됐어요. 채무를 이행한다는 것은 계약이 성립해야 되는데 이 두 사람은 지금 아직까지 계약 자체가 성립이 안 되었어요. 지금 보수라든지 대가를 그 공사 비용 얼마 들어간지 이야기를 안 했지 않습니까? 지금 만일 이 을이 좋습니다. 건립하겠습니다. 보수는 얼마를 원합니까? 1조 원 주세요. 그럼 1조 원 주고 할 수 있습니까? 못 하잖아. 그러니까 지금 아직 계약이 성립이 안 됐어. 그러니까 뭐가 안 된다고? 계약이 성립 안 되니까 채무불이행이란 말이 없는 겁니다. 그럼 이거는 뭐냐? 지금 계약을 많은 중이다. 교섭하는 단계죠. 그런데 계약을 교섭하는 단계에서 파기가 될 수 있어 없어요? 방금처럼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파기가 될 수 있습니다. 절대로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파기될 수 있어요. 근데 이거는 지금 일방이 상대방 의사를 물어보지도 않고 파기했죠. 이게 계약 교섭의 부당한 중도 파기다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중도의 파기가 되는데 일방적으로 파기했다. 그래 부당한 중도 파기라고 그래요. 이렇게 되면 판례는 어디에 속한다 그러죠 이거? 계약 교섭을 부당하게 중도에 파기하면 불법행위 돼요. 우리 민법 750조 이하에 해당되는 불법행위라는 겁니다. 그래서 불법행위에 대해서 손해배상 해주라는 겁니다. 근데 손해배상의 범위는 뭘 해주라? 실례익을 배상하라 나왔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유명한 판결인 이유가 독일에서는 이제 독일법도 이렇게 535조가 있어요. 똑같은 조문이 있고 우리나라도 조문이 있는데 독일법에서는 이 535조를 원시적 불능에만 적용되지 않고 확대 적용합니다. 이럴 때도 적용합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이때도 535조에 따라 실례익을 배상하자 이렇게 했는데 판례가 말하기를 우리 민법 535조는 오로지 어디만 적용된다? 원시적 불능에만 적용된다. 원시적 불능이라도 계약은 성립해야 되죠. 성립했을 때만 적용되지 이렇게 계약 체결 도중에는 적용 안 된다는 겁니다. 근데 학자들은 전부 다 된다 그러는데 이 판결이 딱 나오고서 안 된다고 확고한 판결이 나버렸어요. 그래서 학자들 사이에는 굉장히 뭐라고 생생시한 판결입니다. 그래서 이 판결 나오자마자 우리 시험에 2번 연속 나와 그랬어요. 이 시험 문제. 그 뒤로는 한 번도 안 나왔지만은 계약 체결 사항이 과실 책임이 아니고 요 오른쪽 계약 교섭의 부당한 중도 파기 있죠. 요 이야기입니다. 이게 2번 나왔습니다. 근데 시험 다 뭐 나왔냐면 실례익이 나왔어요. 여기에서 실례익을 배상하라 그랬죠. 그럼 이 을이 자기 작품이 당선되기 위해서 견적서 작성 비용 이런 거는 포함될까 안 될까요? 왜? 이게 2번 다 답으로 나왔어요. 견적서 작성 비용 이런 건 포함이 안 되죠. 왜냐하면 자기 작품이 당선될 수도 있고 안 될 수 있는 것은 계약 체결하고는 관계없습니다. 결국은 우리가 말하는 실례익이란 당선작이 발표되고 난 다음에 자기 작품이 계약이 체결되리라고 쓸렸던 비용 그걸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동그라미 2번 계약 체결이 좌절되더라도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고 지출한 비용 예컨대 경쟁 입찰에 참가하기 위해 지출한 제안서 견적서 작성 비용 등은 포함되지 않는다. 그렇게 나온 겁니다. 자, 여러분 계약 교섭이 부당하게 중도에 파괴되면 계약 체결 사항이 과실 책임으로 갑니까? 불법 행위로 갑니까? 불법 행위로 가지 계약 체결 사항이 과실 책임을 안 갑니다. 판례는 불법 행위라 그랬어요. 다만 배상액은 뭐라고? 실례익입니다. 그러니까 학자들이나 판례나 실례익 배상하는 건 똑같아요. 판례는 불법 행위를 적용하고 학자들은 535조를 적용할 뿐입니다. 그런데 이 작가가 조각가는데 예술가죠. 자기 작품이 당선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건립이 안 되면 남들이 나를 무시할 거 아닙니까? 정신적 손해가 있을 수 있어요. 지금 말하는 이거는 전부 다 경제적 손실을 말하고 조각가가 입은 정신적 손해는 우리나라는 정신적 손해를 뭐라 한다?
예, 위자료라고 말합니다. 그것은 따로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왔어요. 3번 나와있죠? 예. 인격적 법익의 침해에 기대한 경우라면 그 정신적 고통에 대해서는 별도로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왔어요. 자, 이게 계약 교섭의 부당한 중도 파기입니다. 자, 다음에 423페이지입니다. 효력봅니다. 효력인데 우리가 지금 보는 게 매매, 교환, 임대차 모두 다 쌍무계약이죠. 그래서 쌍무계약이 갖고 있는 효력을 봅니다. 쌍무계약은 서로 대가적 의미를 가지는 양채무를 부담시키는 계약이죠. 쌍무계약의 대표적인 매매죠. 매매하게 되면 갑은 소유권 이전해 줄 뭐가 있다? 채무가 있고, 매수인은 대금을 지급할 채무가 있어요. 근데 이렇게 양 당사자 모두에게 채무를 부담시키는 계약이 매매 계약인데, 근데 요 양채무가 서로 별개의 것이 아니고 서로 뭐가 있다? 대가적이고 교환적입니다. 너가 대금을 주니까 소유권 주고, 너가 대금 소유권 이전해 주니까 대금 주잖아요. 이렇게 쌍무계약의 양채무는 서로 대가성이 있으니까 양채무는 서로 밀접한 관련이 있게 없게 있어. 그걸 뭐란다? 결련성이 있다 그럽니다. 양채무는 밀접한 결련성이 있습니다. 유치권에서 하는 거와 마찬가지죠. 그래서 결련성이 있다. 그럼 어떻게 하느냐? 일방의 채무가 성립하지 않으면 타방의 채무가 성립 안 합니다. 성립상 결련성입니다. 일방이 자기 채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상대방도 이행할까 안 할까요? 할 리가 없죠. 그래서 이행에도 결련성이 있다. 이행상 결련성. 일방의 채무가 기책사유 없이 소멸됐다. 상대방 채무는 존속할 것이냐? 존속상 결련성. 이렇게 성립, 이행, 존속에 서로 결련성이 있습니다. 이행상 결련성과 관계 있는 게 동시항변권, 존속상 결련성과 관계 있는 게 위험부담입니다. 어디에서 나온지는 알아야 됩니다. 자, 그 밑에 424페이지 제일 밑에 기출 지문 보면 동시항변권이 인정되지 않는 계약 나오죠. 그럼 번개처럼 쌍무계약은 되니까 편무계약을 찾으라는 거죠. 그럼 편무계약을 찾으라는 건 빨리 뭘 찾으라는 것이다? 무상을 찾으라. 그 말 같습니다. 근데 자랑스럽게 3번 무상이라 나와있죠? 그럼 그게 답이에요. 공짜로 주는 겁니다. 원래 이제 정려와 사용대차 여기 나와야 어려운 건데 그냥 깨끗하게 무상이라고 적어놨어요. 무상자 적힌 거는 다 무상입니다. 무상자 적히면 전부 다 편무입니다. 똑같이 그렇게 나가면 됩니다. 자, 지금부터 그래서 이행상 결련성과 관계 있는 것 동시항변권을 봅니다. 동시항변권은 쌍무계약의 당사자 일방은 상대방이 자기 채무를 이행 또는 이행 제공할 때까지 자기 채무 이행을 거절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왜 하느냐? 그게 공평의 원칙입니다. 서로 대가성이 있으니까 어느 한쪽이 먼저 이해하는 것은 안 맞겠죠. 그래서 대가적 의미에서 된다. 공평의 원칙이 적용된다. 그 공평의 원칙이 적용되는 게 뭐가 있다? 유치권 아닙니까? 그래서 유치권과 동시항변권 비교 이렇게 나옵니다. 뒤로 넘겨보면 도표 나오죠. 이제 5월달, 7, 8월달 되면 적어도 이 도표 가지고 여러분이 정리할 정도는 돼야 됩니다. 왼쪽, 오른쪽 보더라도. 가장 큰 차이점은 유치권은 독립된 물건이고 동시항변권은 채권의 한 혈의입니다. 그래서 유치권은 세상 모든 사람에게 주장할 수 있고 동시항변권은 특정인에게만 주장할 수 있다. 그렇게 나가는 겁니다. 둘은 병존할 수 있어 없어요? 있다. 내가 유치권 할 때 병존할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무효 취소할 때는 병존한다고 그랬어요. 자, 그러면 이 동시항변권은 파트가 세 파트가 있습니다. 성립요건, 효력, 확장 적용이 있습니다. 먼저 성립요건을 봅니다. 성립요건은 뭐 그냥 채무가 있다고 다 되는 게 아니겠죠. 서로 대가적 의미를 가지는 양채무가 있어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일방만이 채무를 부담할 때는 적용이 없을 것이고 양채무가 있더라도 서로 대가성이 있을 때만 됩니다. 그럼 이렇게 서로 대가적 의미를 가지는 양채무를 부담시키는 계약이 뭐라고? 쌍무계약. 그래서 동일한 쌍무계약에서 발생된 양채무가 있을 것. 그 말이나 서로 대가적 의미를 가지는 양채무나 똑같은 말입니다. 따라서 예컨대 매매대금이 3억이었다. 3억 다 주니까 갑이 소유권 이전 안 해줍니다. 왜 안 해주냐니까 작년에 당신이 나한테 1억 빌려갔지 않느냐. 그 1억 주지 않으면 못 주겠다. 그럼 분명히 1억은 을의 채무는 맞지만 요 매매에서 발생됐습니까? 이렇게 동일한 쌍무계약에서 발생된 양채무가만 인정해 주지
이거는 금전 소비대차라는 별개의 약정으로 성립된 채무 아닙니까? 이런 거는 동산민권 인정해준다, 안 해준다? 안 해주죠. 그래서 서로 별개의 약정으로 성립된 양채무 간에는 특약이 없는 한 인정해준다, 안 해준다? 안 해줍니다. 그래서 잘 나오는 거 아닙니까? 각각 별개의 약정으로 채무를 지게 된 경우에는 특약이 없는 한 인정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계약자의 원칙이 있으니까 우리 민법 계약법에 관한 규정은 원칙적으로 전부 다 임의규정입니다. 특약하면 뭐든지 됩니다. 딱 임대차에 나왔을 만큼은 강행규정 나오고 전부 다 임의규정의 원칙입니다. 다음에 이거는 특정인에게 주장할 수 있다. 여기서 이제 문제되는 게 채무자가 변경되더라도 동산민권이 인정되느냐? 뭐가 되면 된다 했죠? 동일성을 유지하면 인정된다고 그랬습니다. 따라서 갑이 사망하고 상속을 받았다. 상속인도 동산민권 주장할 수 있게 없게 있겠죠. 동일성 유지하니까. 아니면 이 갑이 갖고 있던 대금 채권이 다른 사람에게 양도됐다. 채권이 양도되더라도 양수인도 행사할 수 있게 없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채권 양도는 외워놔야 돼요. 채권 양도 채무인수 그런 말이 있을 겁니다. 그럴 때는 여전히 동산민권 인정됩니다. 채권 양도입니다. 그러나 경계계약은 안 돼요. 경계는 구채무를 소멸시키고 신채무를 발생시키는 계약이기 때문에 구채무에 붙어있던 동산민권은 신채무에는 행사할 수 없습니다. 경계계약은 동일성이 없습니다. 자, 그 채권 양도는 잘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흔히 여러분 채권 양도 그러는데 시험에는 그냥 채권 양도 이렇게만 나올 수도 있고 문항으로 나올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책 429페이지를 펴보십시오. 거기에 기출지문 나오죠. 거기에 1번 보십시오. 동시행관계에 있는 어느 일방의 채권이 뭐냐? 양도되더라도 동일성 인정되는 한 동산민권 종소한다 되어 있죠. 그렇게 나오는 겁니다. 2번 쌍방 채무가 별개의 계약 땡이겠죠. 별개의 계약. 그러나 특약하면 될 수 있어 없어요? 있습니다. 특약하면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자, 다음에 채무가 변경됐다. 다시 426페이지입니다. 원래 일방의 채무가 소멸되면 쌍무계약에서 상대방 채무는 소멸되는 게 원칙입니다. 따라서 일방의 채무가 이행불능 기타 원인으로 소멸될 때는 원칙적으로 동산민권도 소멸하는데 그런데 일방의 채무가 기책 사유로 뭐 됐다? 소멸됐습니다. 즉 기책 사유로 이행불능이 됐다. 그럼 이렇게 되면 종전 채무는 소멸하지만 뭐로 남는다? 손해배상 채무로 남습니다. 이 손해배상 채무는 종전 채무와 통일성을 유지하니까 여전히 동산민권 주장할 수 있게 없게 있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있는 겁니다. 이게 이제 설명은 드리는데 여러분이 외울 때는 그냥 일방의 채무가 기책 사유로 이행불능이 됨에 따라 발생된 손해배상에도 동산민권 인정된다. 여러분 그렇게만 외우면 됩니다. 그게 어떨 때 되느냐 이해를 시키기 위해서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이해만 하면 됩니다. 이런 케이스입니다. 갑과 할 사이 건물 매매 계약을 체결해요. 그럼 당연히 건물 매매하면 대금 지급할 것이고 소유권 이전해 주겠죠. 요 둘은 무슨 관계다? 동생입니다. 근데 지금 매매를 하지만 이 건물이 지금 법률 관계가 굉장히 복잡해. 그래서 이 을이 소유권을 취득 못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을이 매매를 안 하려고 하겠죠. 그럴 때 갑이 하는 말이 무슨 소리냐? 내가 확실히 너에게 등기해 주겠다. 만일 이전 못 해줄 걸 대비해서 내 토지에 여러분 손해배상이 있으면 확실히 해주기 위해서 뭘 해줬냐면 요 갑이 갖고 있던 토지에 가등기를 딱 해준 겁니다. 그럼 언제 말소해 주기로 했다? 대금 주고 뭘 해주면 소유권 이전 해주면 모두 말소해 준다? 가등기 말소해 주기로 했어요. 요 둘은 무슨 관계게? 동싱이죠. 가등기를 말소해 주기로 했다니까. 뭘 해주면 소유권 이전해 주면. 그런데 이 갑의 채무가 갑의 기책 사유로 이행불능이 됐어요. 그럼 갑의 기책 사유로 이행불능됐다. 그럼 이제 소유권 이전해 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그러자 갑이 말소해 달라고 이러는 겁니다. 이름 같은 말소해 주기 안 해주게? 안 해주죠. 갑의 기책 사유로 이행불능됐으니까 갑은 을에게 뭘 해줘야 된다고? 손해배상 해주대.
종전 채무는 뭐였지만 소유권 이전 채무지만 이거는 이행할 수 없게 이행 불능됐죠. 그 채무가 뭐로 바뀐 겁니까? 손해배상 채무로 바뀌었으니까 어뢰 입장에서는 손해배상 하기 전까지 여전히 가등기 말소 못 해주겠다 할 수 있어 없어요? 그러니 지금 동시압류권 인정된다 이 말입니다. 이해되겠습니까? 그 이야기입니다. 이 판례가 나온 게. 그래서 외우면 됩니다. 이행 불능으로 인한 손해배상에도 동시압류권 인정된다. 그렇게 말합니다. 자, 그러면 이쪽을 한번 보세요. 갑할 사이에 상가 매매 계약을 하는데 상가가 10억입니다. 그런데 이 상가 매매에 따른 부가가치세가 있을 수 있죠. 이 부가가치세를 매수인이 부담하기로 약정할 수 있을까 없을까요? 부가가치세를 누가 부담하는 건 특약하면 됩니다. 그럼 부가가치세가 근데 2천, 5천이 나온다. 자, 그럴 때 소유권 이전 등기해주고 대금 취급하는 게 동시행이죠. 그래서 을이 대금 10억 줬어요. 그럼 갑은 소유권 이전해줘야 되는데 갑이 하는 말이 부가가치세를 당신이 부담하기로 했으니까 요 부가가치세까지 포함해서 10억 5천을 드려야만이 등기해주겠습니다. 라고 주장합니다. 그러자 을이 하는 말이 동시항매권은 쌍무계약에서 발생되는 양채무인데 요 매매계약에서 발생된 채무는 15이고 등기지 요 부가가치세는 여기서 발생된 게 아니다. 이렇게 나온 겁니다. 그러면 이 경우 부가가치세에 포함할까요? 안 할까요? 여러분 요 부가가치세는 요 매매에서 발생된 채무는 아니죠. 아무리지만 이 전체로 봤을 때 이 부가가치세도 소유권 이전 채무와 대가성을 가지고 있습니까? 안 갖고 있습니까? 갖고 있죠. 그럼 요까지 포함해서 무슨 관계다? 동시행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대가성을 가지면 그 쌍무계약에서 발생된 채무가 아니라 할지라도 동시압류권 인정합니다. 그게 여러분 판례 4번 이야기입니다. 부동산 매매에서 매수인이 부가가치세를 부담하기로 한 약정 나옵니까? 그럴 때는 부가가치세 포함해서 매매대금 전부와 등기가 동시행 관계다. 이렇게 말합니다. 3번 판례는 방금 가등기 한 거 있죠? 손해배상에 관한 판례 그 이야기입니다. 3번 판례. 자, 다음에 상대방 채무가 변제기 있어야 됩니다. 이런 변제기도 도래하는데 변제를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상대방 채무가 변제기 있을 때 동시압류권 주장합니다. 그래서 나오는 게 갑과 사이에 아파트먼트 매매를 합니다. 그럴 때 매수인은 자기의 대금 취급 채무를 어떻게 이행하기로 했냐? 20일 날 중도금 주고 30일 날 잔금 주는 것으로 자기 채무를 이행하기로 약정했고 갑은 잔금 받을 때 등기서를 주기로 약정했어요. 그럼 요 둘은 무슨 관계다? 그러면 20일 날 갑이 자 중도금 주세요 라고 옵니다. 그러자 을이 하는 말이 무슨 소리냐? 매매계약은 쌍무계약이지 않느냐? 따라서 동시압류권이다. 등기하기 전까지는 중도금 못 주겠다. 그러면 돼? 안 돼? 안 되잖아. 지금 20일 날이죠. 갑의 채무는 등기 주는 채무인데 20일을 아직 자기 채무가 도래를 안 했잖아. 근데 을이 지금 이행하라고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때는 아직까지 상대방 채무가 변제에 도래 안 했기 때문에 을은 동시압류권 주장 못한다 이 말입니다. 결국은 중도금은 먼저 줘야 된다 안 줘야 된다? 그렇죠. 그래서 중도금은 선이행해야 될 업무다 이 말. 동시압류권 주장 못하는 겁니다. 그러면 결론은 선이행 업무자에게는 원칙적으로 동시압류권이 있어 없어요? 없죠. 근데 원칙은 시험에 안 나와요. 원칙은 선이행 업무자는 동시압류권 없다. 당연합니다. 근데 선이행 업무자도 외적으로 동시압류권 주장할 수 있는 경우가 있어요. 어떨 때입니까? 이것만 하면 불안하잖아. 이게 불안의 항변권입니다. 근데 시험 문제는 절대로 불안의 항변권이 안 나온다 했습니다. 법조문 그대로 나온다 그랬어요. 법조문은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 책 425페이지를 가보면 법조문 나와 있습니다. 거기 2항을 보면 나와 있어요. 536조 동시압류권 2항을 보면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먼저 이행해야 할 경우에 선이행 의무자죠. 그렇지만 그런 경우에도 상대방 이행이 곤란한 현장 사유가 있는 때는 전항과 같다. 즉 동시압류권 주장할 수 있다는 겁니다. 결국 키포인트는 상대방 이행이 곤란한 현장 사유. 항상 이렇게 문장 나옵니다. 요 문장 그대로 나온다고. 상대방 이행이 곤란한 현장 사유. 그걸 유식하게 말하면 불안의 항변권 이렇게 말합니다. 예컨대 이 말입니다.
여러분이 중도금 주려고 딱 갔는데 아침에 등기부를 열람해 보니까 얘라 계약할 때는 없었는데 그동안에 A 앞으로 가압류 등기 하나 들어와 있어요. 여러분 가압류나 압류 등기 된 걸 보고 여러분 같으면 중도금 준다 못 준다? 못 주죠. 왜냐하면 그동안에 가압류가 실행되면 나는 소유권 취득 못할 거 아닙니까? 그럴 때는 나는 당신이 나에게 가압류를 말소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하기 전까지는 중도금 못 주겠다. 동시한명은 주장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이해되겠습니까? 그런 걸 뭐라 한다고? 불안의 항변권. 후 이행 의무자의 경제 사정 악화 등으로 후일 이행이 곤란한 현장 사유가 있을 때는 동시한변권 주장할 수 있습니다. 자, 428페이지 보십시오. 거기 2번 판례 두 번째 줄을 보면 건설회사의 신용불안이나 재산상태 악화 등은 536조 2항에서 말하는 이행이 곤란한 현장 사유에 해당한다 되어 있죠. 아파트를 분양하면 본래 분양받은 사람들이 수분양자들이 중도금 1차 주고 중도금 2차 주고 잔금 줄 때 등기 서류 받잖아요. 근데 중도금 주려는데 건설회사가 부도났다는 소식이 들립니다. 여러분 중도금 주게 못 주게? 그럴 때는 선이행 의무인 중도금 취급 거절할 수 있다고. 왜냐? 거기 지금 말하는 뭐라고? 상대방 이행이 곤란한 현장사유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그때는 중도금 줄 필요 없고 주지 않더라도 채무불이행이 되지 않는다. 그렇게 나오는 겁니다. 이런 걸 불안의 항변권이라고 합니다. 두 번째, 이 20일 날 을이 중도금 줘야 되는데 미처 중도금을 준지를 못했어요. 이행을 지금 뭐 하고 있다? 이행 지체는 채무불이행이죠. 그럼 갑은 최고 계약을 해지하면 되는데 안 하고 차일 피해 미루다가 드디어 며칠이 돼버렸다? 30일이 돼버린 겁니다. 이렇게 선이행 의무자가 이행을 지체하는 중 상대방 채무가 변제기 도래한 겁니다. 선이행 의무자가 뭐하고 있다? 이행을 지체하는 중에 상대방 채무가 변제기 도래한 겁니다. 그럼 이제는 변제기 도래했으니까 동시한명은 주장할 수 있게 없게 있다 이 말입니다. 30일 되면 을의 채무는 중도금, 그동안 안 줬으니까 뭐 발행했다? 시험이자. 30일 됐으니까 잔금도 줘야 되죠. 요 세 개를 다 이행해야 됩니다. 하나만 이행하면 그 일부 이행밖에 안 돼요. 그럼 요 세 개를 다 이행하면 뭐는 받아야 된다? 그러니까 이 둘은 무슨 관계? 동시행. 그렇게 되는 겁니다. 선 이행 의무자 이행 지체 중 상대방 채무가 변제기 도래한답니다. 다음에 마지막 상대방이 자기 채무를 이행 또는 이행 제공 함의 없이 청구했을 때입니다. 상대방이 이행하거나 혹은 이행 제공하면 관계없어요. 이렇게 이행이나 이행 제공 함의 없이 청구했을 때죠. 항상 잘 말하는 게 이거 아닙니까? 갑과 사이에 건물 매매 계약했어. 그래서 30일 날 잔금 주고 등기 서류 주기로 했다. 그럼 어떨 때 동시한명권을 주장하느냐면 이 갑이 30일 날 을에게 등기 서류도 안 주면서 잔금 달라는 겁니다. 자기 채무를 이행하지도 않으면서 청구합니다. 그럴 때 을은 뭐라 그런다? 당신 등기 서류 주기 전까지 나는 잔금 못 주겠습니다. 이게 뭐라고? 동시한명권이에요. 만일 30일 날 이 을이 잔금도 안 가져오면서 아저씨 등기 주세요. 그럼 등기 주게 안 주게? 그게 동시한명권이라고. 그럴 때 비로소 동시한명권 행사합니다. 만일 이 갑이 등기서를 주면서 아저씨 잔금 주세요. 그럼 줘야 된다, 안 줘야 된다? 줘야 되죠. 그럴 때는 동시한명권 행사 못합니다. 자기 채무 이행하지 않고 먼저 이행하라 했을 때 조장하는 겁니다. 그럼 만일 갑이 30일 날 등기서류 가져왔어요. 즉 자기 채무를 뭐 했다? 이행 제공하면서 청구합니다. 이럴 때 를 줘야 된다, 안 줘야 된다? 그런데 을이 미처 잔금을 준비 못했다. 이거는 수령할 입장에서 지체하고 있으니까 이걸 무슨 지체? 수령지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걸 채권자 지체라고 해요. 채무불이행입니다. 그런데 갑이 다음날 다시 또 청구하러 왔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이행 제공을 안 했어요. 그럼 수령지체 중인 을은 여전히 동시한명권 주장할 수 있게 없게? 있다. 과거에 한번 이행 제공으로 상대방을 수령지체에 빠지기 다하여 상대방이 갖고 있는 동시한명권은 소멸하지 않습니다. 428페이지 제일 밑에 줄입니다. 따라서 이행 제공은 계속돼야 됩니다. 단답형으로 외울 때는 수령지체에 빠졌다고 하여
동산면권은 소멸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갑이 을에게 잔금 달라 할 때마다 호주머니에 뭘 가지고 다니게 된다고? 등기수를 항상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안 그러면 을 준다 안 준다? 안 줍니다. 자기가 비록 수령 지체에 빠졌다 할지라도 등기수를 주지 않으면 잔금 안 줍니다. 이행 제공은 계속돼야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물론 잔금 줄 때는 지연이자 줘야 된다 안 줘야 된다? 줘야 되죠.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게 동상미권의 성립 요건입니다. 큰 타이틀 예제로 나옵니다. 자, 이제 효력 429페이지 좀 쉬었다 할까요? 네.